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알고 김은지의 뉴스인 11월 28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오늘은 금요일, 그래서 다시금 특별한 방송으로 돌아왔는데요. 저희 한 달 앞 정치를 내다보는 시간 월간 뉴스 브리퍼입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한 달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진짜 12월 이번 2025년이 한 달 남았네요. 그 사이에 어떻게 또 세 분이 지난달을 보셨는지 바로 확인해보면 되는 시간일 것 같은데요. 자, 보실까요? 이재명 지지율 60% 돌파한다에 있어서는 이정주, 김준일 맞췄습니다. 그리고 11월 코스피 최대. 그때는 한참 좋았었는데 요새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이제 그래서 가장 근접한 것은 이정주 기자였고요. 그리고 김건희 어저 사진. 많은 기대를 불러왔는데 결과적으로 아직 나오진 않았네요. 그리고 박성재 구속은 아직도 지금 불구속 상태로 지금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추경호는 사실상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소된다라고 보고 저희가 채점을 했고요. 그리고 한동훈 단계 의혹과 최민희 과방위원장 이슈는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총 8문제 중에서 5문제를 맞춘 김준일 평론가한테 이번 달 신라금관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신라금관. 예, 저 이번에 좀 특별하게 신라금관으로 준비했는데요. 사진을 이렇게 한 장 찍어줘. 오, 잘 어울리세요. 예. 정청래 대표가 좋아하는 카드. 자, 일단 보겠습니다. 에이펙이 언제 있었냐 싶지만 지난달에 있었던 행사이거든요. 잘 어울리세요. 괜찮아요. 제가 부안김씨인데 저희의 선조를 마이태자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 반계로 또 신라 왕족이었습니다. 저희가. 딱 맞네요. 어쩐지 딱 맞고. 저희 나경희 기자가 급하게 이렇게 조립을 했는데요. 특별하게 오늘은 드리겠습니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안타깝게 왕관을 빼앗긴 두 분의 소감도 있나요? 방송이 중요하죠. 일부러 안 맞추신 거예요? 그거 제가 말을 해야겠어요. 말을 해야지 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매주 이렇게 매달 하다 보면은 이게 왔다 갔다 등락이 좀 있잖아요. 성적표 자체가.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아까 슛 들어가기 전에 엄청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사실 김준일 평론가 오시기 전에 한번 써봤습니다. 써봤어요. 제 성적 지상주의예요. 성적 지상주의인데 저는 시사인의 조회수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왕관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다음 달 그러면 괜찮습니까? 그거는 제가 왕관을 쓰면서 조회수를 올려보는 쪽으로. 네, 우리 김준일 평론가 오늘 유달리 마음에 드는지 계속 쓰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라금관의 포인트는 앞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잘 어울리시네요. 그러니까 이 주렁주렁 요거 아주 좋아요. 이제 벗으세요. 머리 좀 흔들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벗으세요. 에이펙의 추억, 트럼프와의 추억을 저희가 상기하면서 준비한 특별한 한동훈 론스타처럼 깐족거리는 느낌이 확 그냥. 지겨워. 1등 하는 것도 왕관도 지겨워. 반란 좀 이렇게 봐. 자, 그럼 반란의 시간을 위해서 저희가 12월 달 한 달 앞을 이제 내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분 준비되셨죠? 저희 팟캐스트로 서비스되고 있으니까 OX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늘상 그렇듯이 이 브리퍼 특집 같은 경우에는 세 분의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녹화로 진행되고 있다는 양해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OX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첫 번째는 주관식이네요. 들고 계신 거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김건희 특검, 김건희 구형 땡땡 한다. 하나, 둘, 셋. 10년. 20년. 15년. 다 징역형을 쓰셨네요. 네. 이따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럼 추경호 구속된다. 하나, 둘, 셋. X. 아이고, 다 X입니다. 장동혁 12.3 비상계엄 사과한다. 하나, 둘, 셋. X. 네, 드디어 갈렸네요. 대한변협 이하상 등 영구 제명한다. 하나, 둘, 셋. X. 갈렸습니다. 검찰 팩트 항소 포기 항명한다. 하나, 둘, 셋. X. 네, 국민의힘 지방선거 경선률 당심 70% 된다. 하나, 둘, 셋. 네, 민주당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 하나, 둘, 셋. X. 이거 비슷한데요. 자, 킬러문항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 통과된다. 하나, 둘, 셋. 갈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주관식입니다. 이재명 지지율 땡땡% 돌파한다. 하나, 둘, 셋. 63.
오, 비슷비슷하네요. 자, 혹시 고치시겠습니까? 좀 더 높였어야 되는데. 제가 고치겠습니다.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제가 1 깎겠습니다. 네,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62로 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는 일을 높이려 했는데 같아지니까. 다르게 하지, 다르게. 자, 그래도 좀 달라졌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음 달에 대한 세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각각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 앞서서 저희가 OX론 준비를 못했는데 방금 나온 소식 중에 하나가 윤석열 씨가 전한길 씨에게 또 옥중 편지를 보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이것만 좀 잠깐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런 편지를 보낸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사실 한덕수 구형 나왔고 예. 이 다음에 이제 추경호. 예. 예, 아마 이제 영장 하고 나서 또 후폭풍이 있을 거예요. 근데 윤석열의 지금 시즌을 보면 사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월 18일 그 기점으로 이제 목줄이 잡히는 그 시즌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내란범들의 목줄이 잡힌다. 그렇죠. 본인 재판도 이제 어떻게 될지 예. 이제 서서히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사실상. 그러면 12월 3일 계엄의 메시지 이후에는 당이 사실 그 방향이 결정이 돼요. 예. 근데 당 안에서는 윤석열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거든요, 사실. 근데 그 이제 모양새를 갖추려고 하는데 그거를 미리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윤석열이 그 부분을 눈치채고 예. 지금 발목 잡고 있는 거다. 예, 이런 잔머리는 겁나 잘 돌아요. 예. 평소 관심도 없는 하나님 끌어들이고 있더라고요. 예, 날 버리지 말라는 예. 윤석열의 물귀신 작전. 시그널이다. 예. 예. 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예전 같지 않아요.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어쨌든 본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당내에 좀 있었는데 예. 지금은 사실상 지금 김민수 최고 말고는 아무도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속으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예. 지금 본인이 매달릴 수 있는 최대 그 인플루언서가 누구냐? 전환길인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윤석열은 사실 이전부터 재판 과정에서부터 계속해서 지지층들한테 소구하는 전략을 많이 써왔잖아요. 왜 전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선회를 하자면 예.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매달릴 수 있는 유일한 지지 세력, 어떻게 보면 그 당내나 이제 원내에서는 더 이상 아군을 끌어들이기 어려우니까 최대한 본인이 동원할 수 있는 카드, 여론이든 뭐든 당을 압박해가지고 본인 지분을 지킬 수 있는 카드는 전환기를 위시한 어쨌든 윤어게인들밖에 없다 보니까 예. 다시 한번 좀 이거를 이 일종의 좀 돈독함을 좀 과시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어쨌든 보면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이 어떻게 편지를 받았다라는 거가 얼마나 또 본인의 어떤 이 위상을 올려주는 그들 사이에서는 윈윈인가요? 그렇죠. 거의 무슨 교황한테 편지 받은 것처럼 거의 지금 옛날 중세시대 왕들이 그 정도로 이렇게 본인을 띄울 수가 있는 장사하기 좋은 거잖아요. 사실 이분도 계속 미국도 갔다가 그냥 허탕만 치고 괜히 위상이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이참에 한번 좀 띄워주는 것도 있고 서로가 서로 굉장히 좀 절실하신 사이다. 그래서 악어새처럼 둘이 백년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킹준일은 그러면 그냥 윤석열 씨한테 한번 영상 편지를 하나 쓰실까요? 아니 근데 뭐 두 분의 말씀이 맞고 예. 근데 더하면은 그냥 윤석열은 심심해요. 심심해서 쓴 거다. 계란말이도 못 먹어. 예. 소맥도 못 먹어. 그럼 시간이 남으면은 네, 뭐 하겠어요. 정신은 또 맑아졌잖아 어쨌든. 술을 먹지 않으니까. 술도 안 먹으니까. 그러면 이런 거 해야죠. 이런 거 해야 되고. 윤석열 씨한테 뭐 옥중 편지? 네, 심심하다고 하니까 하나 써주십시오. 성렬이 형. 소맥 못 먹으니까 외롭고 슬프지? 괜찮아. 앞으로 평생 못 먹을 거니까 거기에 빨리 적응하길 바래. 그리고 최근에 본인하고 그 배우자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 변호사가 겹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얘기했다면서? 형 속은 거 알지? 그래도 ቍ꿋하게 감옥에서 버티길 바래. 오래오래 살면서 끝까지 모든 형량 다 채우길 바랄게. 응원해. 야, 정말. 저도 킹은 아니지만 10초만. 아니요, 하십시오. 예. 야, 우리 성렬이 형 참 저는 이번에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성렬이 형, 그 세강자 책 봤어요? 이준수 씨? 문자 아직 안 보셨죠? 네, 제가 뭐 보셨어요? 방송용이 아니라서 많이 못 풀지만 눈물이 납니다, 성렬이 형 진짜. 네, 성렬이 형 화이팅, 수뇌부 화이팅. 아이고, 참. 무덤까지 갖고 가자. 참, 근데 물론 지금 윤석열 씨 변호인 쪽에서는 이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라고 하는 박지원 의원의 폭로에 대해서 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는데요.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 두 분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김건희 씨 관련해 가지고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놓는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같이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김건희 씨가 이제 12월 3일에 결심구형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나 특히나 한덕수에 대해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사람들이 15년형이 적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물론 검찰의 구형이기 때문에 최종 선고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정주 기자가 20년, 곽우신 기자가 15년, 김준일 평론가가 10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적은 수부터 갈까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의 죄악은 우리가 열거하지 않아도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막상 지금 그러면은 구속이 돼서 지금 재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 보면은 대부분 알선수재류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선수재는 징역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고요. 뭐 그거에 더해서 이거저거를 하더라도 저는 생각보다 뭐 제가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좀 냉정하게 보면은 한 10년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구형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지 않을 것 같다 지금.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들이 좀 더 좀 이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검이 좀 더 분발해야 된다. 뭐 혐의가 더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15년 중간값입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중간값이에요. 아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저점으로. 맞다. 바꾸셨죠. 바꿨습니다. 이 한덕수의 15년이 일종의 좀 기준점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쨌든 특검의 구형이라 하는 거는 물론 법리적인 부분도 당연히 따지지만 상당히 좀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는 구형인 거잖아요. 한덕수의 이 구형에 대해서도 그렇게 막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고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 그렇게 구구절 설명한 다음에 15년. 약간 좀 뭐랄까 정치적인 의미를 많이 담은 상황에서 한덕수에게 15년이라고 한다면 저는 김건희 씨에게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특검 내부적으로는 일종의 이 내란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되게 얼기설기 고구마처럼 엮여 있는 상황인데 상징성이 있는 인물에게는 이 정도 구형한다 특검은 이라고 보았을 때 저는 김건희 씨도 15년 정도에 준하는 뭐 근데 물론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혐의들 때문에 뭐 추징금이 따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형량에 대해서는 징역 15년 구형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네. 뭐 가장 높은 형을 이제 예상하셨습니다. 저는 20년 본 이유가 그 전에 이제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덕수 그 전 총리에 대한 15년은 저는 솔직히 그 조은석 특검 성격상 그 어느 정도 플리바겐을 해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아니고서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잖아요. 중요 임무. 네. 원래는 무기징역이 맞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한덕수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한덕수를 만약에 사실상 지난번에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된 다음에 합법적으로 플리바겐을 해주게 돼 있는데 특검 쪽에서 안 봐주고 한덕수의 이른바 통수를 치잖아요. 이 다음에 줄줄이 대기자들 있어요. 번호 뽑아놨죠. 유경호, 건진 다 그거 보고 협조를 해준 거거든. 나머지 사람들 입을 닫습니다. 이게 수사 기술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진관 판사를 믿고 나름대로 딜을 쳐서 많이 이제 좀 다운시켜 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건 합리적인 판단을 생각합니다. 한덕수에게 뭐 15년이나 무기징역 이제 나오면 91살이거든요. 15년 살면.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 거기서. 뭐 평균 수명이 많아졌지만. 그렇죠. 그래서 냉정히 봤을 때 이게 적은 형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김건희로 돌아가면 김건희 왜 그러냐? 여기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처음에 샤넬 안 받았다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반클리프 난 전혀 모른다. 실물 가품 딱 내놓으면 그건 나중에 뭐 청탁에 그 혐의는 없었다. 그러니까 한 칸씩 이게 뒤로 물으면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덕수보다는 무조건 높게 나온다. 봐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물론 이제 뭐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별도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박성재한테 수사지 하는 거 보면 사실 12월 4일날 이제 안가 회동 거기까지 들어가면 이제 내란에 연루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2차 내란에 어떤 조짐이 있었다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근데 현재 나온 형만 보면 이제 크게 보면 사건은 세 가지인데 도이치모터스 이 자본시장법입니다. 그리고 그 샤넬백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그 전에 반클리프 그라프 목걸이 이게 이제 뇌물죄. 지금 이제 형식상 보면 자기는 인정 안 하는데 법리는 뇌물죄예요. 그리고 명태균 씨 이게 정자법하고 선거법이거든요. 근데 제가 세 개를 이제 합해봤어요. 병합으로 해서 이제 좀 변호사들 물어보니까 이게 그 뇌물죄에서 지금 3천만 원 넘어가면 특가법이거든요. 그래서 샤넬백은 인정하고 그라프는 인정 안 했었어요. 단일 제품으로 봤을 때. 근데 아마 이게 세 개가 묶이면 변호사들 말이 최소 15년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선고가 구형 말고. 이게 다 인정이 되면. 예. 근데 이제 뇌물죄는 받았던 사람이 이제 대가성이 입증이 여부가
그 여부가 입증이 돼야 돼요. 예, 예. 그런 부분이 남았지만 검찰은 그렇게 봤을 때 이거보다는 한 1.5배 던지지 않을까. 소장에. 그래서 20년. 그래서 저는 적정한 사람들이 봤을 때 너는 최소한 김건희는 현재 내란에 연루가 안 됐을 때만 봐도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게요. 이 혐의로 이제 기소할지 모르죠. 예. 기소할 때는 그 구성 요건을 채워서 기소장을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중수청에서 수사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현재 나온 이 세 가지 혐의로 하면 20년. 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남아있는 혐의들이 아직 있다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김건희 씨를 여전히 좀 주목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내란 특검에서 지금 내란 임무와 관련해가지고 김건희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뒤늦게 좀 주목하고 있잖아요. 아까 잠깐 박성재 전 장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수사지 했던 행태들이 텔레그램으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가 어디까지 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5월 달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어떤 정황적으로 봤을 때 5월 달에 박성재한테 저렇게 작년 5월? 예. 네, 작년 5월 그러니까 업무 지시를 뭐 이렇게 하고 직접적으로 이름까지 해서 물어보고 7월 달에 그리고 김주현 민정수 7월 3일 날 김주현 민정수석이랑 33분에 통화한 게 있고 10월 달에는 김주현하고 심우정하고 또 비화폰으로 통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불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도이치모터스 불기소와 관련해서는 박성재랑 이제 한 거는 명백해 보이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그때 5월 달에 나왔던 문자가 비상계엄하고 연결짓기에는 조금 고리가 약해요.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비상계엄은 두 가지죠. 명태균 게이트가 하나가 지금 목을 조여오고 있는 거. 그 11월 달에 나온 검찰 보고서를 박성재를 통해서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때 당 게시판 논란이 이제 벌어지면서 친한계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김건희 특검 통과시킬 수 있어. 언론 플레이를 막 하고 있었던 거. 이게 이제 직접적인 방아쇠가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박성재가 직접적으로 김건희한테 도이치모터 그 명태균 게이트에 이런 거를 전달했거나 이런 거가 있으면은 조금 더 이게 김건희를 위해서 이게 됐다라는 건데 요 앞단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무혐의를 하려고 한 것만 가지고는 아직 그 고리가 신증은 있을지언정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고 제가 이제 10년 한 얘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그게 훨씬 더 죄가 중하다라고 하는데 세 가지예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알선수재 아까 얘기했던 그리고 그 자본시장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또 하나가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근데 이게 뇌물죄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 공직자가 직접 아니고 그거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니까 알선수재로 건 거거든요. 근데 알선수재는 5년 이하.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은 뭐 그 금액에 따라서 다르는데 그 공범들이 다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저는 집행유예보다는 더 나올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공범들이 집행유예 받았으면 이것도 막 엄청 때리기 어렵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원래 형량이 안 세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10년을 한 건데 저도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 박성재 장관 관련해 가지고는 좀 더 이제 명태균 관련된 수사가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러니까 지금 또 다르게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아까 세강자라고 하는 아이디로 불렸던 공범 이모 씨에 대해서도 이제 특검에서 추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이정주 기자가 좀 뭔가 더 취재하신 게 있다는 거죠? 이제 제가 수취했죠. 방송용으로만 하세요. 비방용은 안 됩니다. 비방용. 네, 안 됩니다. 오늘 잠깐만 정주야. 오늘만 살자. 저희가 살아야 돼요. 저는 뭐 왕도 아니고 뭐 어차피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분입니다. 오늘만 살자. 아니 뭐 인생 하루 사나 100년 사나 찌질하게 감옥에서 뭐 믿지도 않는 하나님 편지 쓰는 그런 인생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네. 오늘 고별 방송이에요. 고별요? 오늘 시사인 유튜브계에서 떠나는 거예요? 저랑 같이? 아니, 저희가 가점을 따로 드리진 않아요. 그냥 취재하신 내용을 푸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죽으려면 저만 죽어라. 알겠습니다. 제가 또 짜치게 그렇게 하진 않아요. 저 혼자 네. 제가 이거 이제 그 취재를 좀 했었어요. 두 가지 관련했는데 그 이준수 씨는 그 굉장히 특이한 게 제가 요 분을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독학 주식 가해라고 2003년에 맞죠? 절판됐거든요. 독학 주식 가해. 독학 주식 가해. 2003년에 이미 그런 책을 썼어요. 절판됐죠. 대단하네요. 제가 알라딘에 중고로 사서 3회독했습니다. 샀어요? 샀죠. 와. 오늘 갖고 왔어야 되는데. 네, 근데 책은 사지 마세요. 쓰레기예요. 쓰레기고 한동훈 책하고 비슷해요. 아니, 그런 이야기 나중에 또. 와, 광역도 오늘 광역도 말인데. 아니
한동훈 책이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책보래매요. 기소하려면 책보래매요. 네. 그래서 제가 봤는데 그 책의 야망은 그거예요. 앞에 나머지는 다 주가 조작에 대한 얘기고 뭐 자기 뭐 기술은 어떻게 세력 했을 때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아 정말 주가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책에? 뭐 조작이라고 쓰진 않는데 예. 본인이 이제 모의 투자 대회에서 3번 정도 우승했다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그 차트 보는 기술이 나와요. 근데 사실상 그게 주가 다 조작. 사기예요, 다 사기. 제가 대학교 때 주식동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 딱 보여요. 근데 앞에 굉장히 인상적인 게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글을 쓰냐면 머릿말에 이 책은 머릿말 3페이지가 전부거든요. 근데 인상적이었어. 자기는 이름 석자를 남기고 싶대. 먼지처럼 죽고 싶지 않다. 와. 근데 일단 성공하셨어. 그렇네요. 여기까지는 오늘 시점으로 예. 성공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뭐라고 하더라? 약간 이렇게 그냥 작은 묘목 같은 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하늘로 쫙쫙 뻗어나가는 전나무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야.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야. 네. 그리고 책 도중에 보면 그 주가 조작 세력에 대한 어떤 그런 병폐를 지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121페이지인가 나와요. 120. 저희가 확인이 불가능해서. 제가 들고 올게요. 그래서 근데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세력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세력에 너무 저항해서 손해보기보다는 차라리 이 방법을 배워서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취지의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 세력들이 너무 이렇게 파동칠 때는 같이 너도 밴드웨건 해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담한 주가 조작범으로 보인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2003년부터 사고 방식이 그래 생겼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느꼈는데 이 사람을 이제 나중에 특검이 잡았잖아요. 예. 김건희 특검이. 근데 제 두 갈래인데 이 사람 나중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제 잡았으니까. 이 사람 달아나고 34일 동안 저도 취재 엄청 했는데 원래 제가 이제 소위 말해서 뭐 무관도 이런 거 보면 저도 투자 많이 해놓은 빨대들 열려 있었거든.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아. 제가 방송에서 말할까봐. 그러더니 잡고 나서 전화 받더라고요. 첫 마디가 이 기자 진짜 미안한데 천만 다행이었다 우리가 진짜 C급했다 얘 놓쳐가지고. 그 베란다 2층에서 뛰어내렸을 때. 그 얘기를 이제 스토리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특검 입장에서는 조금 본인들 약간 쪽팔린 게 있었던 거야. 뭐냐면 사실 놓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영장이 2개 나왔는데 하나는 압색 영장.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간 거예요. 세강자 이준수에 대한. 그리고 경찰 지구대에서 나왔는데 경찰 지구대는 체포영장을 받았어. 근데 그 체포영장은 뭐냐면 음주운전에 단속이 됐는데 이 사람이 소환에 불응한 거예요. 사면가 불응했어. 영장이 나온 거야. 안 나오니까. 그래서 경찰 따로 특검 따로 갔는데 체포영장은 사람을 이제 체포할 수 있는 거니까 경찰에게 일단 1차적으로 맡긴 거죠. 그리고 막 저기 소위 말해서 이제 안에 있는 뭐 들어가서 뭐 책상하고 냉장고하고 뭐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죠. 뒤지고 있는데 이제 특검 쪽이 하는 말이 자기들 선회하지만 진짜 저한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야 진짜 우리가 그렇게 무능해서가 아니라 압색하다가 달아나는 그 범인은 처음 봤대요. 2층에서 뛰어내린다는 게 좀 놀라운 일이긴 하죠. 그리고 맨발이었대. 제가 그런 짜치는 변명 그만하라고 하는데 본인들도 야 맨발인데 그거를 달아난다고 너 같으면 상상하겠냐고. 근데 이제 2층이고 압색하고 있으면 보통 뭐냐면 범주를 정해주거든 판사가. 어디까지만 할 수 있는. 노트북 폴드만 봐도 이건 보지 마라고 하는 게 그렇죠. 요즘 세상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거기 금고랑 이게 몇 개 있나 봐요. 비밀번호 이건 몇 번이에요? 012로 뭐 이렇게 따잖아요. 그러면 이건 아닙니다. 피의자들이 보통 자기가 알아서 막아. 그래서 달아나질 않아요. 피의자가 달아나면 다 털어버리게요. 그거 갖고 와서 바로 오한마로 찍어 털어버리죠. 그래서 보통 피의자들이 옆에서 압색을 감시하죠. 지켜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센티브는 자기가 있는 거지 달아나는 게 아니거든. 근데 한 3번째인가 비밀번호 풀고 자 이건 몇 번이었는데 어디 갔어? 2번째 풀고 우와 대단하다. 앞에 2번을 풀어줬잖아요. 한심한 거야. 근데 경찰은 어디 갔냐? 아까 죄송하지만 특검에서 그런 말은 제가 뭐 비하한 게 아니라 지구대잖아요. 지구대니까 영장에 대해서 굉장히 해이하게 생각한다는 거야. 안에 특검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굳이 얘를 뭐 밑에서 뭐 철저하게 감시하냐 이게 아니라 문 쪽에 있던 거죠. 근데 그래서 드레스룸으로 들어가서 그 창문에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대로 달아났죠. 그래서 그걸로 특검이 정말 전전긍긍하고 이거 무조건 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 웰바이오텍 이 그 이준수 씨 그랑 같이 주가 조작하는 선수들이 3명 정도 있어요. 웰바이오텍의 양남희라고 지난번에 영장 한번 기각됐거든요. 양남희 대표를
뭐 양남희 대표가 지금 이거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취재된 대로 말할게요. 양남희 대표를 겁나 쪼았다고 하더라고. 아 이제 세강자가 어디 있는지 빨리 알려달라. 예. 친형처럼 따르는 사람 양남이래요. 친형이 배신했죠. 친형이 배신해. 그래서 소재지가 나와서 잡힌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결국 잡아가지고는 중요한 게 그 이준수라고 하는 세강자한테 어디까지 수사가 갈 수 있느냐 문제일 텐데 그 지금 뭐 삼부 토건의 연결고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도이치 1차 사건까지도 공소시효를 늘려가지고 수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준수 씨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소위 말하는 플리바게닝을 염두에 두고 김건희 관련된 혐의를 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처음에 어떤 음모론이 나왔냐면 이준수 씨의 사실 이거는 빙산의 일각인데 제가 요거 딱 하나 말할게요. 사건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사실 어느 정도 법리가 다 나왔어요. 지난번에 ARS 미래에셋 그 자동 녹음 나오는 순간에 어느 정도 증명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수석이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메인 DC는 그게 아니에요. 뭐냐? 이준수 씨가 보세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일어난 지가 벌써 15년 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때부터 검찰의 수사망에 바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 번 검찰 수사 보고서에도 이름이 올라오거든요. 단 한 번도 이 사람 소환 안 됩니다. 누가 빼줬을까? 결국 핵심은 이걸 봐준 검찰이 수사하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조용하잖아요. 야. 이준수 씨 당시 수사했던 사람들 있죠. 맞죠. 이거 뭐 황제 수사했고 그때 공봉수 고검차장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이준수하고 한번 일본에 일기토 해보세요. 진짜 어디까지 비밀이 파질지. 그래서 검찰의 민낯이 이게 사실상 권력형 비리예요. 야, 이준수가 입 열면 김건희가 아니라 검찰이 다친다. 당연하죠. 아니 근데 진짜 중요한 얘기를 우리 이정주 기자가 했는데 나는 다 필요 없고 궁금한 게 폰에 뭐라고 써 있어. 그거 방송 끝나고. 아까 오늘 그 문자 오는 게 궁금하시죠? 궁금해. 저도 들은 게 있어요. 근데 이미 법정에서 공개가 됐잖아요. 뭐 나는 기술을 너는 돈을 거꾸로 주고. 그런 게 그게 비방용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그게 법정에서 그게 비방송용입니까? 제가 진짜 비방송용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하지 말고. 오늘만 살자. 그냥 오늘만 살아. 왕관 주시면 한번 생각해볼게요. 야, 왕관 넘길게. 왕관 주시면 입을 닫을 수 있을 것 같아. 공개 안 된 것 중에서 사안의 본질을 가닿는 이야기가 혹시 있습니까? 사안의 본질? 예. 사안의 본질이 뭐냐에 따라 다른데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검찰이 묻어준 거예요. 본질은 그 김건희의 관계 아니에요? 본질은? 자, 검찰 묻어준 거 관련해서 혹시 공개하실 게 없으시면 추경으로 넘어갈까요? 그거 없어요. 그럼 저는 사실 그건 별로 관심 없어요. 그건 방송용이고. 비방용 궁금하시면 말씀 주세요. 비방용은 따로 방송 끝나시고 대화 박성재처럼 텔레그램 주세요. 자, 왕관을 넘기시면서 우리 김진일 평론가 방송 후에 들으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경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추경호는 구속 안 된다가 세 분의 의견이 똑같으시네요. 뭐 이거는 짧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곽우신 기자부터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법원이 지금까지의 이 루틴을 보았을 때 일단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 저도 몇 번 이건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아쉬운 게 있고 그리고 어쨌든 추경호 의원이 이게 사실 좀 증빙하기가 어려워요. 의도적으로 표결에 방해할 목적으로 계속 의총장을 왔다 갔다 바꾼 것이냐. 그러니까 의총장을 왔다 갔다 바꾼 사실은 이게 확인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추경호가 강하게 지금 이제 반대 논거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진짜 그렇게 방해할 거였으면은 윤석열 전화 받고 나서 이 의총장을 왜 굳이 다시 당사에서 국회로 바꿨냐. 그 중에서 당사에 두면 되지.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 의도를 증명하는 건 법적으로 쉽지가 않다라는 점에서 일단 이게 구속영장이 나오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물론 구속이 돼가지고 철저하게 수사가 되면 좋겠지만 특히나 지금의 사법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정무적인 판단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추경호가 구속된다는 거는 국민의힘이 위헌정당 해산심판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빌미가 저쪽에서 확 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이 요새 국민의힘 또 구호 트렌드가 우리는 뭐뭐다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최신 모선이 우리가 추경호다거든요. 계속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우리가 윤석열이고 우리가 한교안이다. 그래서 추경호까지 왔어요. 지금 우리가 추경호다. 그래서 특히나 이 추경호 구호에 대해서는
당내 소위 말하는 뭐 친한계나 소장파를 같이 엮여 들어갔거든요. 왜 이게 잘못 걸리면은 당 자체가 뭐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쪽에 불쏘시개 줄 수 있는 것도 있어갖고 굉장히 또 사법부가 안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좌고우면을 하는데 이번 상황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해서 저는 안타깝게도 되면 좋겠는데 이 구속이 안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 비슷하게 보시는 거죠, 김준일 평론가도? 박지원 의원도 SBS 라디오 나와서 안 될 가능성, 기각될 거로 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그러니까 발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그거는 김건희 영장 7시 심사할 때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실물 뭐 이런 거 정도가 딱 나와주면은 이제 반전이 있겠죠. 그럼 지금 특검이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느냐 그건 봐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증언만으로는 그 정도로 확 뒤집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증언이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 물증이라는 게 좀 나와주면 좋은데 예를 들면 뭐 폰을 압수수색했는데 텔레그램에서 뭐 지적적으로 지시를 받았다라는 이런 것들 막아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했다라는 거 뭐 이런 거가 글쎄요 지금은 저는 조금 그게 회의적이라서 안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그러면 이정주 기자한테는 이렇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이게 12월 3일 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그날 영장 기각되면 내란몰이 이제 그만해라 우리 이제 프레임 전환하겠다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이거는 약간 백척간두 승부수를 한번 띄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의힘에서? 조은석 특검이. 조은석 특검에서? 조은석 특검이 또 수사 감각이라고 비매품 있잖아요. 제가 이 책도 그거 사셨죠? 제가 3회독 기본이 3회독이시네요. 시험 많이 떨어져서 여기서 4회독을 해야 합격하거든요. 윤석열도 맨날 2회독하고 술 마시니까 구수한 거야. 9번 하면 한 번 텀 떨어질 때 하면 4회독 채워지거든요. 2차 볼 때 이제 3년 걸리니까. 다음에 책 2권 다 가지고 오십시오. 오겠습니다. 그 수사감각 책에 보면 나와요. 이제 그 조은석 특검이 사실 이 특검이랑 사실 정무적인 판단과 사법적인 판단을 같이 해야 되는 거고 보시면 알겠지만 왜 27일을 그러면 체포영장 국회에서 동의안을 그때 받았을까요? 날짜가 딱 떨어지거든요 이게. 12월 3일에 맞추려고. 그렇죠. 그럼 12월 2일로 텀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회가 민주당은 정치 집단이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영장을 일단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청구를 해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받을 날짜를 조율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은석 특검이면 분명히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저는 기각될 거라 봐요. 왜냐하면 원래는 이게 영장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도 수원 3인방한테 이제 갔죠. 영장 실질심사가 이정대 판사. 이분이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한 사람이에요. 우리 그 난리였을 때. 그러니까 현재는 그 법원의 지금 어떤 시각을 우리가 보통은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기자들뿐만 아니라 비평을 잘 안 해요, 솔직히. 검찰은 원래 정치 집단이니까 뭐 그러냐 하는데 법원에 대해서는 최소화해왔거든요. 근데 저는 박성재 장관 2번째 영장 기각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그 김용현 변호인들 난동 부리는데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일주일간 뭉개고 있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 법원이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변호인들이 그 안에서 감치되고 막 밖에 나가서 유튜브 하고 너 임마 뭐 아무것도 아닌 놈 이러고 있는데 해당 판사가 그렇게 위협을 받고 있는데 법관을 보호해야 되는 법원 행정처가 일주일간 뭉개고 있다고요? 입장문을? 진짜. 조이대 건드렸을 때는 뭐 반나절 만에 나오더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 블랙스완을 봤기 때문에 이 기각도 지금으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 오히려 기각을 염두에 두고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의 택을 짜고 있는 거고 그렇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나름의 택을 짜고 있는 거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저는 그래서 12월 2일로 맞춰서 여기서 이제 외나무다리에서 승부를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좋아. 그러면 12월 3일 계엄 1년 되는데 내란이 정리가 안 되는데 이 판국에 영장 판사님 한번 기각해보세요. 기각해봐.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지금 말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있잖아요. 바로 도입됩니다. 이제. 오히려 거기에 그래 대한 도입을 해야 돼요. 아하.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저희 추정이에요. 그것까지 이제 두 수를 보고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기각된다는 전제하에. 근데 평일날 아무 때나 기각되면 이 뉴스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12월 3일이 중요하다. 딱 이런 중점 때 12월 3일날 추경호가 딱 기각되면 사람들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란은 정리되지 않았구나. 1년이 지나도 역시나 우리나라 기득권 카르텔과 이 내란 세력이 곳곳에 숨어 있는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12월 3일이 굉장히 상징적이고 그날 결과에 따라 가지고는 이미 양당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좀 내다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12월 3일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날인 게 아직도 그 계엄을 일으켰던 정당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정당에서 제대로 된 사과가 안 나왔다고 국민들이 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장동혁 대표가 또 이날 100일이라는 거예요, 취임이. 근데 지금 관련해서 사과를 한다에 있어서는 좀 의견이 지금 갈리신 거죠? 다 갈리셨네요. 자, 이정주 기자 X, 곽우신 기자 X, 김준일 평론가 O인데 방금 나온 MBN 보도를 보니까 대구 장애 집회에서 계엄 책임을 통감한다는 메시지를 낸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사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MBN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간을 보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국민들은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그 정도의 수위의 얘기가 나오긴 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12월 3일에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책임을 통감한다. 이거 그러면 사과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겠지만은 본인들은 사과라고 주장을 할 거예요. 저는 그 정도의 이제 그걸로 본 거고, 하여튼 이제 앞에 영장 기각하고 맞닿아 있는데. 영장 기각이 되면은 대대적인 이제 공세로 나올 거예요. 국민의힘은 지금도 이것도 이제 야당 탄압이다. 뭐 저기가 추경호는 YS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호에서 추경호는 YS까지 간 거예요. 대통령과 김영삼 제명과 비슷한 이런 이재명 정권 몰락의 시작이다. 뭐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하는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그렇게 당연히 이제 똘똘 뭉쳐서 공세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좀 더 설득력이 있으려면은 최소한의 이 유감 불명이나 이런 것들을 해줘야지 좀 더 설득력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사과는 나와야 된다라는 게 조금 더 컨센서스가 있고, 게다가 이제 엄청 압박이 있잖아요. 지금 뭐 저기 뭐 개별적으로 하겠다. 김재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 개별적으로라도 하겠다라는 거니까. 본인이 좀 위협을 느끼기 전에 그거를 압력을 좀 해소하는 그런 점에서 되게 저는 사과라고 느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들은 사과를 했다고 주장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오를 드신 거예요? 사과했다고 주장할 만한 이야기를 본인들이 근데 채점 어떻게 하면 채점 아니 이게 여기서 라쇼공을 쓰는 왜냐면 저도 같은 취지에서 저는 X. 그러니까 그게 사과냐? 사과라고 했는데 아무도 사과라고 인정할 수 없는 걸 사과라고 할 거다. 그건 사과가 아닌 거 아닌가? 개사과지 그게 개사과지. 이거 좀 정리를 가름하게 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출제위원회 문제야 지금. 지금 거의 뭐 제가 느끼기엔 사과가 아닌 것 같지만 X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김은지 기자님의 제가 느끼기엔 그건 X 맞지. 무조건 X죠. 김은지 기자님 너무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제가 신뢰하는? 그러니까 약간 좀 개사과라고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사과지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아무 소리 못 하잖아. 그럼 뭐 또 한 번 더 망하시면 돼요.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권위주의네요. 저는 약간 정무적으로 트랩을 깔라 했는데 우리 기자님이 하지 말자고 해서 저도 뭐 김행커님 말에 듣겠습니다. 그럼요. 저도 X라고 생각한 거는 당연히 곽 기자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 아사모삼 여러분 뭐 예를 들면 그날 불편을 들어 죄송하고 이런 그 계엄 사태로 인해서 이재명 정권의 정권을 뺏겨서 민생 경제가 망가지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 사과입니까 아닙니까? 계엄 자체에 대한 사과 이런 식으로 100% 말할 거야. 보나 마나예요. 아사모사하게. 근데 12.3 불법 계엄이 잘못됐고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을 처벌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요 세 문장이면 끝나요. 그렇죠. 아니면 윤석열한테 불법 계엄 일으킨 윤석열 엄벌에 쳐야 된다. 이런 한 문장이면 끝나요. 그럼요. 사과가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뭐 국민한테 불편 주고 언제는 불편 안 줬어요? 그러면 365일 사과해야 돼 국민의힘은. 그래서 저는 그거는 사실 이거 속임수 쓰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장동혁 그 대표가 좀 귀가 얇아요. 아 그래요? 네, 귀가 얇고 내부에 취재를 해보니까 예. 생각보다 많이 휘둘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때 월간 호남한다 있잖아요. 저는 추천드릴게요. 그 12월 3일날 광주 내려가서 말씀하세요. 나 계엄에 대해서 전혀 사과할 생각 없다. 호남 가서 월간 호남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호남 간 거를 칭찬해주고 싶어도 계엄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가 정리가 된 다음에 불법 계엄이 사과한 다음에 갈 수 있는 확장성 있는 행보거든요. 그러니까 스텝이 안 맞아요 지금. 그래서 이건 사과해도 별로 의미가 없는 지금 그런 시즌이다. 계엄이 내란죄라고 인정하면서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사과라고
보겠다라고 그러면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변협에서 이하상 등에 대해서 영구 제명한다 있어서는 곽우신 기자는 O, 나머지 두 분은 X인데요. 곽우신 기자 먼저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대한변협이 어쨌든 공법단체로서 이런 여론들에 좀 민감하게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하상 등에 대해서 제명급의 뭔가 이 확신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안 그래도 지금 검찰에 대해서도 그렇고 재판부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되게 그냥 면죄부 주는 식으로 대충 넘어간다고 하게 되면 국민들이 그럼 이 지금 비판과 분노가 변협으로 당연히 향하지 않겠습니까? 변호사 너희도 똑같은 율사들 너희도 잘못됐구나 너희도 문제야라고 이 들불처럼 일어날 거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이거에 대해서는 변협이 조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의 변호사들만 그런가? 상당히 좀 공분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많은데 물론 또 저희 필터 버블이 있으니까 제 주변 변호사들만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저는 변협이 이번에 좀 세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가장 센 거긴 하죠. 견책 과태료 정직 제명순이긴 하니까요. 예, 하지만 아닐 거다라는 게 두 분의 의견이신 거죠? 그러니까 변협은요 기본적으로 이익단체예요. 그러니까 직능단체이기도 하지만은 변호사들의 그 이익을 보호하고 하지만은 징계가 필요하면 징계를 하는데 그게 그러면 제명 사례가 많이 있느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명을 할 정도로 뭐 저도 찾아보니까 뭐 2018년에 판사 출신 변호사가 여러 차례 비리를 저질러가지고 뭐 제명된 사례가 있긴 하더라고요. 거의 없고 이거는 그러니까 말로 지금 한 거잖아요. 그게 중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만약에 하면은 이게 기준이 되면은 앞으로 변호사들 다른 건들도 상당히 다 제명해야 된다라는 압력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이익단체의 성격상 이거는 제명보다는 아무래도 뭐 정직이나 과태료 쪽으로 갈 것 같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권경애 변호사 그 기억하시잖아요. 예, 학폭 사건. 예, 학교 폭력 사건 피해자 소송을 갔는데 아예 안 나갔어요. 근데 그 권경애 변호사는 완전히 변호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직 1년 받았어요. 예. 그런 기준에 보면 네, 그런 기준에 보면은 저도 정직 3개월 뭐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네. 저도 비슷해요. 그 이익단체고 이번에 이제 시그널로 봤을 때 그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같은 말 했었는데 이게 민낯이 나온 게 아니 김용현 변호인들이 그 진짜 시정자패처럼 본인들이 시정자패처럼 법정에서 그 쌩 난리를 부렸잖아요. 사실 그게 제일 피해자가 이진관 판사가 아니에요. 그럼요. 변협이 피해를 본 거예요. 변호사 시장이 그렇게 막장이라는 걸 스스로 보여주는데 어느 의뢰인이 변호사를 믿어요. 본인들 이익 집단의 신뢰에 타격을 주는 행위를 했잖아요. 바로 제명해야 돼 원래는. 근데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 메시지 나올 때까지 입 꾹 닫아다가 법원행정처에서 뭐 이거 뭐 법정 모욕죄로 엄정 대응하겠다니까 쪼쪼리 해서 그날 나온 거예요. 딱 눈치 보다가 이게 변협의 한계예요. 그런 것들 보더라도 한기대는 안 한다. 네. 예, 자 검찰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검찰에서는 그 황교안과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그 패스트트랙 항소 사건에 대해서 포기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항명하는 건 없을 거다라고 세 분 다 똑같이 말씀하셨네요. 뭐 같으니까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갈까요?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예. 저는 이거는 항명하려면 진작 나왔어야 돼요. 네, 이거 똑같아요. 지금 며칠째 이거 어젠가 그젠가 어제 나왔죠. 네. 예. 근데 사실 요거 메시지 나오자마자 비교하자면 대장동 때 나오자마자 이거 상관없지만 한동훈 전 대표 검찰은 자살했다. 그랬네요. 저녁에 난리 났잖아요. 페이스북 엄청 하더라고요. 이 프로스 막 들썩들썩하고 막 18개 지검장들 뭐 성명서 내니 피하게 해서 별 난리 부리더니 다 어디 갔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나오려면 어제 나왔어야 돼요. 이미 분위기 보니까 아니다. 끝났죠. 예. 같은 의견이신가요? 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이게 그러니까 이번 그러면 항소 포기가 소위 말해서 검찰이 보기에 외압이 있었느냐. 그럼 누가 이렇게 꼭 찍어가지고 항소하려고 하는데 안 돼 항소하지 마 이렇게 됐는지는 그 정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들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소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대장동 항소 포기하고 왜 이거는 항소하냐라고 또 이런 비난에 시달릴 수도 있고 물론 항소를 이거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왜 형량의 절반도 안 나왔는데 나경원은 예를 들면 징역 2년 구형해놓고 2,400만 원 넣은 거 가지고 왜 안 하냐 물론 어느 걸 선택해도 지금은 문제가 생기는데
법무부나 제가 뭐 이거는 추정인데 법무부나 이런 데서의 의견을 조율했을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다. 왜 그러니까 뭐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은 왜 이거 항소 포기하냐라는 건데 이걸로 오히려 대장동 항소 포기가 이슈가 점화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검찰에서는 이미 힘도 빠졌고 이미 조직이 조금 힘이 빠진 상황이라서 못한다. 이거는 끝났다 그렇게 봐요. 빨리 다시 정치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는 둘 다 이제 룰과 관련돼 있는 지방선거 이슈로 좀 돌아가는 것들이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선거 경선 룰을 당심 70%로 이제 한다 만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이게 된다에 대해서는 세 분의 의견이 통일됐습니다. 국민의힘 출입하시는 가우신 기자 먼저 이야기해 주실까요? 일단 지금 당 지도부의 메시지가 상당히 일관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민수 최고 100% 하자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70도 부족하다. 안 일관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난번에 정진석 시절에 이미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심이고 민심이다. 이게 무슨 이 캐치프레이즈가 지금 국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이 당심 70%도 나름 이게 사실은 100% 하고 싶은데 워낙 이제 내란 사태 이후로 약간 좀 명구스러우니까 나름 70이라고 한 거예요. 이 수준이. 지금 또 나경원 의원이 지금 기획단 해가지고 7% 던졌고 보수 유튜버들 부르고 장동혁 대표 역시 당원 민주주의가 제일 불쌍해 지금 요새 맡고 있어갖고 최근에 가장 오염된 단어가 당원 민주주의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결국 당 지도부가 이렇게 간다고 한다는 거는 우리 이번 선거 우리 민심 뭐 중도층 모르겠고 일단 집토끼 지키는 식으로 갈 거야. 이 영남 전선 낙동강 전선만 좀 지켜보자. 이게 지금 기본적인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좀 윤호개인 분들이 너무 목소리 높이고 있잖아요. 뭐만 하면은 막 장동혁 역시 별로야. 김민수가 당대표가 됐어야 돼.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눈치를 보았을 때 저는 70%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거는 자연스럽게 친한계에 대한 견제도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장도영 체제에서는 이걸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선거는 이걸 만약에 5대5로 하면은 국민의힘이 선거 이깁니까? 아니거든요. 그래도 안 돼요? 이거를 5대5로 한다고 해서 갑자기 중도층들이 국민의힘이 이제 바뀌려나 보다. 이제 그래도 서울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찍어줄까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서울 선거는 약간 구도가 다릅니다만 어쨌든 지방선거에 요게 5로 하나 7로 하나에 따라서 이 구도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힘에서는 굳이 이거를 5로 했을 때 실익도 딱히 없어. 오히려 좀 우리가 견제하고 싶은 애들 막 맨날 뭐 김용태, 김재선, 뭐 한동훈 고가라들부터 해가지고 얘네들 빨리 치워버리고 싶은데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지금. 저는 이거 무조건 간다 생각합니다. 무조건 간다. 야, 무조건 갑니까? 저는 이 싸움이 단순히 지방선거 이 룰 싸움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장동혁과 한동훈계 대리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취재해 보면 왜냐면 여기서 지금 꺾여버리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쪽에 어쨌든 한동훈을 지지하는 이제 극우 세력가 태극기에 힘이 빠지거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70% 높이자. 근데 나는 5대5로 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5대5로 하면 되잖아요, 그냥. 아니 왜 앞뒤가 다르냐? 5대5로 하면 되죠. 내지는 자기가 불출마하면 돼요. 근데 굳이 나는 5대5로 하고 나머지는 7으로 해주세요. 마치 다른 사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나중에 안 돼요. 아이고 나는 5대5로 하고 싶었는데 무조건이죠 무조건. 당에서 이게 기술적으로 안 된다네. 나만 빼줄 수 없다고 하니까 다 같이 7로 하자. 마지막에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7로 해야 오세훈을 이기죠. 그렇죠. 사실은 그 마음이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나경원 의원이 이게 진실성을 가지려면 제가 너무 야박한지 몰라도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러면 남들은 7대3으로 하시고 나는 5대5로 하겠다. 혹시 내가 5대5로 안 하면 나 정계 은퇴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은퇴를 주로 좋아하세요. 그럼 인정. 그 정도 되면 인정합니다. 은퇴 못 걸지. 불출마 정도? 불출마. 불출마는 한 번 쉬는 건 가능해요. 배치를 떼야 돼. 그럼 제가 인정해 줄게. 그거는 말을 뭉개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아무 조건 없이 나는 5대5로 할게요. 안 하면 못 들 건데. 나중에 막말로 안 했어. 그럼 내가 안 하면 어쩔 건데 네가.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럼 어쩌긴 어째 그냥 약속 어긴 거지. 우리 또 시사인에서 욕하고 끝나겠죠. 비판. 욕 아니고. 그죠. 유튜브 나가서 욕하고 스포츠 건강한 받고 비판. 건강한 비판하고. 그런 뻔한 구도. 감시. 감시. 다 보여요. 다. 워치도. 그렇군요. 여기서는 비판하고 저희 질문한 기자는 욕할게요. 그래서 그것도
소란만 서로 끝날 거예요. 아. 이런 거는 네네. 계약을 확실히 해야 된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7대3으로 대리제너이기 때문에 예. 지금 장동혁 대표 양보를 할 수 없는. 김진일 평론가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예, 뭐 두 분이 워낙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장동혁, 나경원, 나장연대, 장나연대예요.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지금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 나장연대.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지금 계속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의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동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당원들의 비중을 더 높여가지고 본인들한테 줄 세우는 거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지금에 있어서는 다른 이걸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게다가 나경원 의원은 얘기했지만 지금 지난번에 2021년에 보궐선거 때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그때 당내 경선이 그 오세훈 41, 나경원 36이었어요. 대략 5몇 퍼센트인데 5% 포인트 차이였어요. 근데 당심 그때 5대 5였거든요. 그거를 당심을 5에서 7로 올리면은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때 명태균 이슈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예, 뭐가 됐든 하여간 다만 이제 그때는 이제 10년 논 오세훈이었고 지금은 이제 4선의 오세훈이기 때문에 같은 거가 이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쪽에서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라서 이거는 무조건 간다. 네, 100% 간다. 이거. 그러면 70으로 했을 경우에 서울시장 경선에서 나경원 의원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세 분 다 보세요? 저는 까봐야 된다. 그거는 모르겠어요. 네, 저는 그렇게 해서 7대3으로 했다가 질 것이다. 7대3으로 하면 내가 이기겠지 하고 했는데 근데 오세훈이 이긴다. 이게 다음 달에 나오는 결과가 아니어서 차마 이게 성적으로 못하지만 세 분의 의견은 재밌긴 하네요. 슬픕니다. 당원 100으로 해도 몰라요. 100으로 해도 나경원이 당원 100으로 하든 오픈 프라이머로 하든 뭘로 하든 나경원이 오세훈을 이기는 것이 최소한 이번 선거에서 없습니다. 그런 세계선은 없어. 이번에는 없다. 이번 선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힘내라 나경원, 힘내라 나빠루 뭐 이렇게 지금 응원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우리 이 방송이 미울 수도 있어요. 그만해. 나경원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나경원을 빨리 추대해줘. 저희는 뭐 그런 거 아니고 딱 현실을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상황이다라고. 우리 뭐 정무적 판단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현실을 분석해서. 시사인의 주 구독층 어디예요? 7명입니까? 7명이. 자,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자, 민주당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 있어서는 세 분 다 X를 드셨으니까 사퇴하는 최고위원이 5명까지는 안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다 똑같으신 거죠? 그 정도까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하신 분들이 전현희 그리고 또 누구 있죠? 뭐 한준호, 한준호 이 정도고 이현주 의원은 제가 보기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최근은 아니고 한 달, 2달 전에 이현주 의원 만나서 뭐 밥도 먹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 들었는데 최고위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또 굉장히 있어요. 뭐냐면은 지방선거가 되면은 당 지도부가 되면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또 지원 요새 나가고 당원들하고의 접촉면이 또 굉장히 늘어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능성이 선거에 뛰어들어서 가능성이 매우 있으면은 사실은 이게 뭐 당연히 선거에 나가야 되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최고위원직을 유지하는 게 다음에 또 선거 총선에서의 굉장히 유리한 점이 또 될 수도 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이현주 의원은 제가 보기엔 안 나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뭐 이렇게 여론조사 나오는 거나 그렇고 뭐 나머지 분들도 서삼석 의원도 최고위원인데 이분은 나갈 가능성 반반이라고 봅니다. 반반으로 보고 황명선 의원은 안 나갈 가능성이 높고 저는 뭐 이런저런 상황을 봤을 때 5명이 넘어갈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봐요. 네, 비슷하게 보시는 거죠? 강호신 기자.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비대위로 넘어갈 정도로 많이 내려가게 되면 일단 그거 자체가 당 모양새가 썩 좋지가 않아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럴 일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다들 나가겠다고 하면은 당 지도부는 보통은 약간 몇몇 같은 경우에 만류하는 게 정상이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 지방선거 되게 민주당한테 어려워가지고 최고위원급들을 다 그런 광역장으로 내려 보내가지고 선거를 치러야만 해볼만 하겠다라는 그런 정도 구도가 되어야 민주당이 그럼 비대위로 가는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최고위원들 다 내려 보내자 이렇게 되는 건데 또 지금 그런 구도 딱히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굳이 지금 비대위로 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사실은 지금 여기 나오는 분들은 그러니까 대체로 개별적인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꿈이 있어갖고 나가시는 거지 되게 뭐 민주당을 이렇게 위기에서 구하겠습니다 이런 구도가 아니잖아요. 저는 무난하게 그냥 정대표 체제로 갈 것 같습니다. 같은 의견이시죠?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저는 그 관점이 딱 하나는 제 조금 다른 추론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원래 그 지선 앞두고 그 어쨌든 재선 3선 의원들이 출마를 해서
그 출마 당선되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뭐 한준호 의원이나 뭐 당사자들은 진지할 수 있지만 사실 근데 진짜로 이게 경기지사나 이게 경선이 예를 들면 배치 떼고 나가라 대통령 선거처럼 뭐 만약 그렇게 한다 며칠 전에 그런 식으로 제안했잖아요. 그랬으면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방선거 경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가볍게 네임들을 쌓고 이런 용도인데 이게 그러면 전국구 네임드와 인터뷰가 몇 명 경기 서울지사 이 두 개에 관해서는 사실 전국 선거가 되거든요. 네임드가 이제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고 그래서 나갈 요인이 있는데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한준호 위원이든 뭐 김병주 위원이든 이현주 의원이 저는 나갈 수 있다고 봤어요. 봤는데 지금 이현주 의원 포함해서 좀 저하는 이유는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지금 1인 1표 당원 그 투표 비율 문제 그 대의원 비율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정청래 대표와 현재 용산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 그게 갈라치기든 뭐든 간에 이 판국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당내 그 개파 투쟁에 뛰어든 게 돼요. 그리고 지선 앞두고 만약에 당대표 체제를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죄다 그 기사 씁니다. 보수신문 다 그거 야마잡아요 이제. 그래서 오히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분들이 차라리 이거보다는 내가 낫내는 몇 개보다는 당 지도부가 현재 이런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포기하고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럼 마지막 킬러 문항 두 개를 좀 같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 이제 통과된다. 12월 안에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김준일 평론가 X가 이정주 가고신 O였는데요. 여기서부터 쭉 이야기할까요? 네, 저는 짧게 말하면 아까 그 일련의 과정들 그 이 사건이 특히 보면 최근에 세 가지 박성재 전 장관 영장 기각됐죠. 그거는 선후관계는 달라요.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김건희가 수사 지휘하는 텔레그램 내용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물론 판사는 선후관계 난 몰랐다라고 하지만 박성재 전 장관은 이 텔레그램 말고도 여러 의심을 받고 있었어요. 안가 4인방 회동부터 시작해서. 근데 결과론적으로 박성재가 이런 놈인지 모르고 지금 영장 기각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계속 실제로 김지현 민정수석 전 민정수석 비롯해서 이 법조 카르텔이 뒤에서 움직이는 거 아니냐. 훈련하니까 계속 증언 진술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법원이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인신구속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데 그게 억울할지 몰라도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본인 판단이. 박성재에 대한 문제. 두 번째 김용현 그 변호인들 그 난장 부릴 때 지금 대법원 조이대 커트가 보인 모습 보였죠. 법원은 아무도 못 믿어요 이제. 변호인이 가서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일반인에 바로 구속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근데 이 정치질하게 놔뒀잖아요. 이하상 변호사. 이 두 번째. 요게 쌓인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추경호 의원 제가 이제 예상한 대로 기각되잖아요. 네네. 이거는 여론이 확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8월만 해도 너무 급진적이란 말이 많았어요. 저도 이거를 또 무슨 반민특위처럼 어떤 사람들은 비교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이 법원은 좀 믿고 이게 랜덤으로 돌리다가 그래 됐겠지 지정재판부가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까보면 하나씩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위험도가 너무 높아져서 내란 특별한 아니고 전담 재판부에 대한 약간 여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민주당의 다른 사법개혁 법안과 좀 다르게 원내대표와 당대표의 결이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원내대표도 어쨌든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을 분명히 내세웠고 스케줄도 대략 나왔죠. 대통령 순방 돌아오고 나면 쭉 가겠다. 이거는 지금까지 조금 트러블도 있었고 또 용산과의 좀 뭔가 미묘한 기류 차이 때문에 계속 좀 악재로 발목 잡아왔는데 이번에 좀 정리하고 가겠다라는 느낌이 있고 지금 특히나 방금 이정주 선배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론이 나쁘지가 않아요. 내란 전담 재판부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다른 사법개혁 패키지하고 같이 여기도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걸 전혀 막을 명분도 실력도 없는 거죠. 네. 김준일 의원님.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사법부에 대한 성토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일단은 추경호 만약에 좀 다수설처럼 추경호가 기각이 될 경우에는 이제 더더욱 이제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성토가 심해질 텐데 이게 그러니까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법안들이 한꺼번에 다 통과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 폐지, 대법관 수 증원 그리고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한 달 안에 지금 뭐 예산안도 처리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리고 이제 판결을 좀 보자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세게 푸시는 하지만은 이게 그러니까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거는 솜방망이 뭐 이게 형량이 나왔을 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직은 조금 이게 어쨌든 2심부터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지켜보면서 또 이진관 판사가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도 좀 보면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12월에는 통과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네. 우선은 1심 선고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볼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는 각각 적어도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는 차원에서 최고치를 찍어주신 것 같아서 64, 62, 63에 대해서는 그냥 리마인드만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 관계상 다음 주가 12.3 비상계엄 이제 1주년이거든요. 사실 각자의 자리에서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또 보도하시고 저널리스트적인 역할들을 해오신 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소감으로서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특히 이제 우리 김준일 평론가는 그날 저와 함께 방송을 하셨던 바가 있는데 아까도 잠깐 저희 회의하다가 그때 영상 보니까 또 울컥하긴 하더라고요. 좀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좀 마무리해 볼까요? 12월 3일이 오늘 얘기했지만은 우주의 모든 사건이 다 12월 3일로 모이고 있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은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도 12월 3일이고요. 아하. 그리고 지방선거 6개월 남은 것도 12월 3일이에요. 그렇네요. 6월 3일이니까. 예, 6월 3일이니까. 예. 그리고 지금 김건희 결심 공판에서 최후 변론 나오지. 지금 추경호 이거 나오지. 장동혁 100일 또 내지. 그러네요. 모든 사건이 지금 12월 3일 이거 몰아줬나? 막 이 생각이 드는데 좀 역사적으로 좀 중요한 기점에 다시 우리가 한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시사인에서 방송을 해서 굉장히 다시 한번 생각해도 제가 요만큼이나마 좀 기여를 하고 했던 것에 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때 제가 며칠 안에 이거 오래 못 간다, 며칠 안에 끝난다라고 했을 때 그걸로 위안을 받았다라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성숙도로 봤을 때 이거를 지켜볼 만한 국민들은 아니다라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또 이제 과제들이 있는데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내란을 좀 더 종식하기 위해서 저도 좀 미약하나마 노력 계속하겠습니다. 예. 네. 저도 그날 이제 국회 안에서 계엄군도 보고 헬기도 보고 안에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막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봉쇄되기 전에 잠깐 풀렸을 때 들어가가지고 그 밤을 새면서 이제 그 광경들을 지켜보면서 기사도 쓰고 했는데 이게 1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빠르게 그것도 엄청나게 여러 사건들이 함께 맞물려 가면서 이슈 피로도도 좀 있고 약간 지겹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아직 지치면 안 됩니다. 아직 지겨워할 때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1년을 맞으면서 이제 막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한 페이지를 정리하고 다음 페이지를 가기 위한 그 끄트머리에 우리가 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재판 잘 되고 있는지 특검은 잘 하고 있는지 국민의힘은 또 얼마나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민주당은 과연 이 내란을 혁파하기 위해서 정말 잘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정말 청취자들과 독자분들께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고 쓴소리 매운소리 해주셔야만 우리가 역사를 진전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수레바퀴를 앞으로 굴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봉부터 노력해 주셨는데 저도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노력할 거고 1년 기점으로 한 번 더 마음 다잡으면서 그 다음 1년 진짜로 내란 세력 청산하고 새 대한민국 만드는 데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이게 어떤 사람들은 전쟁의 상흔이라 하잖아요. 그 전후에 나중에 복구한 그런 역사들을 보면 실제로 내전이 있던 나라들 있잖아요. 그게 잘 일어서기 힘듭니다. 사실은. 네, 정서적으로나 뭐 어떤 경제적으로나. 근데 우리가 뭐 이를테면 교통사고 그런 말 하거든요. 교통사고가 아예 이제 큰 사고가 나서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 중에 어떤 분들은 차라리 사망한 사람은 더 행복할 수도 있다. 역설적으로. 왜냐하면 그 사고를 겪고 너무 트라우마가 심해서. 네. 그러면 계속 자살 시도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길을 못 다니는 거예요. 그 상흔이 너무 세서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만큼 누가 사실 그 진짜 백주대낮에 그때 계엄을 생각했겠어요. 우리나라 지금 세계 경제 10대국에 들어온 나라에서 이런 어떤 무자비한 걸 누가 예상했겠어요. 그래서 지난 1년간 이 계엄의 상흔, 전쟁의 상흔이 굉장히 오래가고 있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시간이 더 걸리지만 곽 기자님 말대로 이거는 그 단순히 윤석열 한 명을 처벌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이 1년의 사건 중에 저는 총 3가지. 계엄도 계엄인데 그 계엄 과정에서 우리가 여당의 민낯을 봤죠. 불법 계엄을 하고 나서 거기서 주판 하나를 때리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이 될까? 내가 이렇게 하면 탈당하면 내 정치 생명 어떻게 될까? 이런 주판을 때리는 거. 그리고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해서
파기환송시키고 그리고 고위공직자들 다 거짓말하고 있고 한덕수 전 총리 헌재에서 위증하고 나서 이번에 형사재판 나와서는 위증했다고 따뜻하게 말하고 있죠. 왜? 그 형량 얼마 안 되니까. 이런 민낯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검찰, 뭐 판사, 법원들 할 거 없이 온 나라에 지금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시민들은 굉장히 위대한데 엘리트들만 문제예요. 엘리트의 수준이 낮죠. 네. 우리 사회 가짜 엘리트의 민낯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차피 이걸 한번 우리가 리셋을 해야 될 시기가 한번 됐고 문제점을 발견한 한 마당에는 아예 몰랐으면 넘어가는데 이미 민낯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이 환부는 도려내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치료를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조금 더 걸릴 수 있는데 완벽하게 이제 치료를 하고 재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시사인에서 여러분께 같이 마데컷을 바르면서 네, 가보겠습니다. 네, 오래 지치지 않고 가려면 재밌고 즐겁게 옆에 있는 동료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세 분과 함께 또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월간 브리프 하면서 얻게 되는 인사이트와 그리고 위로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감사하다라는 인사와 함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시사인에서도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12.3 비상계엄 1년 다큐 만들었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나갈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11월 28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